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근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전파 공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간략하게 중국의 전파 공정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중국 문화의 도둑이다, 도둑이 나라다 해서 김치는 파오차이가 원조다 이런 떼기장을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중국 문화처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리쯔찌라고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죠. 구독자가 1470만 명이나 되는데요. 김치를 양념해서 버무리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중국 음식이다, 중국의 전통 요리법이다 라고 해서 평생 먹을 욕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황당한 주장이 뭐냐면 한복은 명나라의 한풀을 변형한 거다라고 해서 샤이니니키 게임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 유튜버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SNS에는 한복은 중국 명나라 의상에서 복사되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데요. 황당하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은 도둑의 나라다. 한국은 도둑의 나라라는 인상만 남았다. 이제 한국을 도둑국이라고 부르자라고 했는데요. 잘못된 인식의 기반에는 한국의 문화는 모두 중국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전파공정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원이 주도해서 하고 있죠. 그리고 공산당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고 공산주의 청년단, 즉 공청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천당이 이 SNS 활동을 주로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중국의 웨이보, 우리 SNS 같은 건데요. 웨이보 SNS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올렸냐? 공청단 중앙회에서 이제 올린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한복은 역사적인 진실을 보면 중국 거를 본땄다. 의관 제도는 중국에서 온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청단에서 올린 걸 리트윗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좋아요가 중국답게 11만 8천 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110만이군요. 110만 8천 명이 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고대 한국은 의복 제도가 없었다. 그리고 공청단의 이 원문은 중국 역사연구원을 출처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 역사연구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전파공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의 기반에는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이 동북공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회담을 나누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남북한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 한국을 속국화하거나 또 소국이 왜 대국에 대항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나옵니다. 물론 땅덩어리로 보면 중국이 훨씬 더 크긴 하죠. 자, 일본도 여기 이제 부하 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우익들은 한국은 2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근데 이게 동북공정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동북공정이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이전에 고조선도 중국 문명이다라고 하는 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서 홍산 문화가 나왔을 때, 이 1980년대 나왔을 때 홍산 문화도 중국의 원료로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한국과 중국의 원료라고 하거나 또는 한국의 원료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은 만리장성 밖은 다 오랑캐 문화고 자신들과 관계없는 문화라고 수천 년 동안을 떠들어 오다가 갑자기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되면서 거기가 원래 중국의 원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 일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런 내용들을 모를 것 같아요. 우익에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싫은 말이죠. 2000년 동안 주권이 없었어요. 어디가요? 한국이.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이라고 이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infographicsworks.com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건데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행된 외국 교과서 543권 중에서 602건의 역사 왜곡 사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제2언어는 일본어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쓰는 말, 두 번째 언어가 일본어라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은 말라리아 발생국이다. 세네갈은 6.25는 반미 전쟁이다. 몽골은 소련과 몽골 합작군이 만주와 조선을 해방시켰다. 러시아는 한국 최초의 자유선거가 시행된 해는 1992년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사실은 한국사를 거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기껏해야 6.25 전쟁이나 또 북한 문제나 또 최근에 이제 경제 발전으로 겨우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발전한 나라 이 정도만 알고 있지, 또는 고려 시대 때 이제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이뤘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중국사나 일본사는 어느 정도 알아도,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왜곡된 한국사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몇 년 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갔을 때 한국관을 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관이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관이나 이런 데 비하면 너무너무 사실은 작아요. 근데 이 작은 한국관도 삼성에서 많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나마 이 정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트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여기를 들어가 보고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딱 들어가 보시면은 이 도자기하고 불상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이 선비 학자들의 초상화 이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가 박물관이기도 하고 어떤 미술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예술품은 이렇게 놓은 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시대의 전시물들을 쭉 보다가 한국관을 거의 마지막으로 들렸거든요. 보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한국은 동남아의 불교나 중국의 유교를 모방해서 들여와서 만들어진 나라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일본만 해도 아니거든요. 일본만 해도 정말 많은 유물들이 전시돼 있고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 한국과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세계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역사는 그냥 불교 문화 또는 유교 문화를 간직한, 어떻게 보면 역사가 참 짧은 그런 나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김치와 파오차이 그리고 한복과 한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YTN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 파오차이가 뭐냐 도대체 라고 하면, 채소 절임 음식이다. 어떻게 만드냐? 향신료와 중국술 바이주, 백주라고 합니다. 중국에 가면 이 백주를 정말 많이 마십니다. 우리 소주 같은 건데요. 백주와 향신료를 넣고 식힌 물에다가 고추와 양파 등 채소를 절임하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김치의 원조죠? 이 절임 음식이라는 건 김치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채소 절임은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계절의 변화가 있는 지역이라면 어디서나 채소 절임 식품이 발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김치 이외에도 파오차이, 찌개모노, 사워크라우트, 피클 등 다양한 절임 식품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절임 음식이다 이거예요. 파오차이는 한마디로. 그래서 피클도 그럼 중국이 원조입니까? 찌개모노도 중국이 원조인가요? 절임 음식이란 건 음식의 기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왼쪽이 김치, 오른쪽이 파오차이인데 어떻게 이게 같다는 거죠? 채소라는 거, 한번 소금에 절였다는 거, 요것밖에는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중국은 이걸 어디서 배웠냐 이거죠. 한족이? 자, 왼쪽에 있는 게 찌개모노라는 거죠. 일본 가면은 이 시장 가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피클입니다. 어떻게 이 네 개가 같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전 중국에 뭐 2주 정도 답사를 갔을 때 이 파오차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먹은 적도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뭐 그 식당에서 먹는 또는 호텔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이 김치를 기본으로 반찬으로 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반찬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몇 달 동안 중국에 살다 온 사람도 이 파오차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김치가 너무나 익숙하고 대중적인 음식이고, 김장을 하고 김치 냉장고까지 만들 정도로, 그리고 세계에 김치를 이렇게 많이 수출을 하고 알릴 정도로 대중화된 음식이지만, 이 절임 음식이라는 건 우리 개념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채소 절임 식품과 이 김치와 뭐 어떤 차이점이 있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나 식초 등에 절이는 것에 비해서 김치는 1차로 소금에 절이고 절여진 채소에 고춧가루, 파, 마늘, 생강 등 다양한 부재료로 양념을 해서 2차로 발효시킨 음식이다. 그래서 단순히 절인 게 아니고요, 발효를 시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처럼 생채소를 1, 2차로 나눠서 발효시키는 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김치가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김치가 2001년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김치로 최종 규격을 인정받았다. 근데 당시에 일본과는 실무 협의를 거쳐서 기무치가 아닌 김치로 통일하는 대신 일본이 제안한 식품 첨가물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단일 규관을 마련해 국제규격을 만들었으나, 중국은 파오차이가 아닌 김치는 생소한 식품으로 인식해서 당시에 규격 제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치는 동안 원재료 존재하지 않던 각종 영양, 기능성 식물 물질과 유산균이 새로 생성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며, 따라서 김치의 발효가 다른 나라의 절임 채소류와 달리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자리 잡게 된 중요한 차별점이라는 설명이다 라고 해서 식품저널에 실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한복과 한푸에 대한 겁니다. 이 글은 대부분이 우용곡의 만화제작소 블로그에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중국 복식학계는 일단 한푸라는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한푸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한나라 한자를 쓰는 의복, 한나라 의복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의복이면 중국복이라고 하던가 해야 되는데 한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푸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한푸 부흥 운동 집단에서는 청나라 이전까지 중국 역사에 속하는 모든 왕조들의 복식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왜 청나라 이전까지냐면, 청나라는 만주족이기 때문에 뭐 한족과 좀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청나라 이전에 그러면 한족의 옷이, 고유한 옷이 있었냐? 고대에 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나라도 선비족의 나라였고, 그 요도 거란의 나라였고, 뭐 이민족의 나라가 많잖아요. 굉장히 절반 이상이 이민족의, 북방족의 왕조였기 때문에 이 한족들이 입었던 전통 의상이 뭔지를 자신들도 사실은 개념 정립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복이라고 하면은 한민족의 복식만을 의미하지만, 한푸는 한족의 복식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한족 이외에 중국에 속한 모든 민족의 복식들을 의미하는 건지 제대로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 태클을 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푸가 아니라 중국복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고질적인 한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중국에 갔을 때 박물관을 가보면 참 특이한 게 뭐였냐면, 뭐 예를 들면 거란족이라든지 만주족이라든지 이 문화가요, 그 이전의 문화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는 보다 보면은 도대체 이 중국의 전통이라는 게 있긴 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이전의 어떤 전통 문화를 대부분은 말살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일부 한푸 동호인들은 조선의 한복이 명나라 한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초상화를 근거로 하는데요. 이 명나라 때는 이 원나라가 그 이전 왕조였기 때문에 원나라의 복식을 많이 본따게 됩니다. 근데 이 원나라가 특이한 게 뭐냐면 고려양이라고 해서 고려의 영향을 받은 복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몽골의 영향을 당연히 받았죠. 그래서 이 몽골족은 한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작 이 명나라 한푸라는 것도 그 이전에 몽골, 원나라 또는 고려양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족 고유의 복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명나라마저도. 그래서 이게 초상화를 예를 드는 건데요. 이 우리의 그 기록, 고대 기록에 보면은 우리는 좌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옷 소매가 왼쪽으로 향해 있는 거죠. 아래로 가면서. 이게 좌임인데요. 그래서 이 중국의 고대 기록에 보면은 이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랑캐처럼 피발자임을 했을 것이다. 뭐 오랑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민족은 좌임을 했다는 거죠. 좌임. 그래서 이게 바로 좌임이다. 근데 명나라 때 이렇게 좌임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좌임은 원래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원래 자임을 했지만은 6세기, 그러니까 신라에서 당나라의 복식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우임을 하게 됩니다. 공자의 말을 따르면 고대 한족의 복식은 우임을 기본으로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이전에는 자임을 하다가 6세기 이후에는 우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식을 보면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일본식 같은 경우도 백제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중국 왕조에서 관복으로 사용되는 단령이라는 것의 직접적인 원료는 당나라 때 선비족의 복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비족도 이 구자국이나 중앙아시아 및 서역의 타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복식이기 때문에 단령을 한족의 고유 문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려나 조선시대 때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조실록에 보면은 전조, 그러니까 고려의 태조도 의관과 언어는 모두 우리나라의 풍속을 준수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에게 올릴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복 이에 반드시 다 중국 제도를 따를 필요는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복은 이제 궁궐에 입거를 할 때 입는 관복인데요. 이것도 중국 제도를 꼭 다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고유의 복식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영향 받았죠. 영향 받았지만 그 다음에 이 고려양의 문제인데요. 고려양은 정의를 내리면 13세기 중엽 이후 중국 원나라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 단순히 옷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려인들이 먹던 음식, 노래,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 이 원나라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 고려양이라고 하고요. 이 고려양과 관련한 논문이 있습니다. 한중문화교류에서 공녀의 역할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나온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공녀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조선시대 때 원명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보내진 여자의 명칭이다. 공녀의 진화는 1231년부터 시작해서 1650년에 끝을 맺게 된다. 거의 400년의 역사죠. 그래서 공녀를 통해서 한반도의 문화예술 등 많은 분야가 중국으로 유입되고 중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공녀로 인해서 중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공녀는 참 아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지만 이 공녀들에 의해서 이제 이 고려양 또는 고려풍이라고 하는 이 고대의 한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문화가 이 중국 사람들에게, 원나라 사람들, 명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욱의 궁중사에 보면은 궁중의복 세로의 고려양식 숭상하니 밤마다 궁중에서 앞다투어 구경한다. 이 고려 공녀들이 입었던 그런 옷을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구경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비단나라 공녀들 직공에 능하여 라고 돼 있고요. 고려 여인을 흉내내어 라고 돼 있고, 또 궁중의 급사와 사령은 태반이 고려의 여인이었다. 공녀가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복과 신발, 모자, 기물이 모두 고려 스타일을 따라 일시에 유행이 되었다 라고 돼 있는데요. 근데 속자치 통감에 보면은 고려의 것을 따르는 당시 사회의 모습을 온 세상이 미친 것처럼, 미칠 정도로,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고려의 그런 풍속을 많이 따랐다는 겁니다. 유행을 하고. 그래서 고려의 복식은 궁궐에 있는 여인의 의복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관리의 간복에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고려의 모양으로 만드네. 고려의 모양으로 신발을 만든 것은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다. 공찰대 시는 수노원 시는 고려 것을 닮았고, 그래서 복식이 원나라뿐만 아니라 명나라 때도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미군이라고 하는 복식이 매우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미군이 이런 건데요. 이렇게 생긴 복식인데요. 그래서 마미군은 조선에서 시작하여 경사에 들어왔다. 귀천 없이 입는 자가 날로 늘었다. 그리하여 성하 말년에는 신하들도 대부분 이 마미군을 입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미군이 어디서 온 거냐? 계속해서 조선에서 시작하여 경사에 들어왔다. 경성의 지식인은, 그러니까 수도죠. 경성의 지식인은 마미군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미군의 유행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복식이 명나라 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려사에 보면은 이 원나라에서 연회를 열 때 이 고려의 유밀가를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유밀가는 고려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류층이 즐겨 먹던 고려의 음식이다. 고려 만두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고려 음식 중에 또 고려 만두라는 것도 당시에 전했다. 고려 만두라는 말은 중국 만두와 달랐기 때문에 고려 만두라고 이렇게 불렸던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이 한반도의 음식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아져서 선덕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조선의 집찬 비자라고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반찬을 만드는 시비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은 이 음식 만들고 술 빚는데 능숙한 12,5,6인도 얼른 이렇게 뽑아오라 했다.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여종을 선발하여 보내라 라고 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료들이. 그래서 왜 고려의 음식이 그렇게 유행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좋아하게 됐냐. 모든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정하고 아름답고 제조하는 것이 빠르고 민첩하고 두부를 만드는 것이 더욱 정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10인을 뽑아서 반찬, 음식, 두부 등류를 만드는 것을 익히게 해라. 그리고 경사로 딸려 보내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부 같은 경우도 특히 임금이 이제 칭찬을 하잖아요. 두부를 만드는 것이 더욱 정교하다. 근데 중국에 갔을 때 제가 두부를 먹다가 우리 순두부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두부를 먹다 놀란 게 맛이 똑같아요. 우리 한국이랑. 그래갖고 중국 사람도 똑같이 만들겠지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맛이 똑같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부도 조선시대 때 만드는 법이 이렇게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럼 두부의 원조도 우리인가요? 그렇게 참.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전해집니다. 고려 여인이 화려한 모습으로 해서 이제 비파를 연주하는 것을 묘사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결론과 같은 건데요. 이 북방민족이었던 이 몽골풍이 이 원나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명나라,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한국의 복식이 다시 또 원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또 명나라로 이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한쪽에서 뭐 일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복식이 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풍이 있기 때문에 뭐 고려풍이라는 말이나 고려양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 고려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복식 문화, 음식 문화, 이런 주거 문화가 당연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몽골도 그럼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라고 하면은 이 윤내영 교수님이 한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몽골의 주력 주민들이 보르치킨족이라고 합니다. 보르치킨족. 이 보르치킨족에서 사실은 이 징기스칸도 보르치킨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보르치킨족이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북만주 어르그나하 유역에 거주했던 종족이다, 고대에. 그래서 고대의 북만주 지역은 고조선의 영토였으며 나중에 이제 고조선이 붕괴된 후에는 동부의 영토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몽골에 거주하는 주류 종족인 보르치킨족은 이 고조선의 한 갈래거나 또는 이 가까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로 한민족에서 이 고조선에서 분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르치킨족이 있던 곳은 이쪽 지역인데요. 고조선 영토였기 때문에 이 만주 전체를 다스렸다, 고조선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몽골의 선조도 이 고조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당구세기에 보면은 이 당구세기 초에 이 몽골의 시조, 몽골이 한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따르면 이 몽골의 문화도 사실은 고조선의 영향을 받았고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몽골 사람들도, 학자들도 이 자신들의 뿌리로 주몽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